그러니까 진짜 유튜브 같다. 찍은 거 아니에요? 어? 찍고 있는 안 거 찍었어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찍고 있었네? 아이씨, 지워야겠다. 네, 오늘은 그 이제 코즈마즘에 대해서 간단한 카운터 이그젬플 한번 살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총 3편인데요. 네, 1편은 이제 이거 코드를 보는 거예요, 코드를. 네, 그래서 코드를 보고, 2편이 이제 그 디플로이를 하는 거죠. 네, 3편이 이제 그 프론트엔드랑 연동해서 이제 뭔가 그 클리커 게임을 만든다. 네, 뭐 이제 그런, 좀 어떤 정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기 카운터 컨트랙트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들어가기 전에 와즘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뭐 이제 와즘이 뭐냐 하고 이제 인터넷 치면 이제 뭐 네이버 D2 글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글들이 많아요. 좋은 글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웹어셈블리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바이트 코드 포맷으로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가상 머신에서 실행 환경에 동작하는데도 네이티브 수준의 코드로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좀 빨리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뭔가 땄을 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컴파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W3C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외의, 그러니까 정확히 ES Next 스크립트 외에 이제 또 다른 웹 표준으로 이제 한 17년인가요? 18년대만 등록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웹어셈블리가 이제 점점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컨트랙트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웹어셈블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니어도 와즘이고, 그다음에 코즈마즘, 코스모스 계열의 이제 와즘을 이제 사용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와즘이 더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솔리디티에 비해서 뭐 강점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피그마도 웹어셈블리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피그마가 대표적인 웹어셈블리로 돌아가는 프로덕션 레벨의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오늘은 코즈마즘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코즈마즘은 그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SDK 위에서 이제 웹어셈블리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듈이고, 그래서 그냥 코스모스 생태계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데, 그걸 이제 웹어셈블리라는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컨트랙트를 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코스모스 SDK에 그 플러그인을 할 수 있는 모듈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은 미디엄에 좀 여러 가지 좀 내용을 뭐 줄줄이 작성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different chain의 same smart contract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체인 솔루션인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호스트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그 제약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스모스 SDK 앱이 이제 와즘 모듈을 쉽게 이제 인베디드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커스터마이즈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호스트하는,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체인이랑은 이제 뭐 무관하게 이렇게 동작이 되니까, 그냥 코즈마즘 컨트랙트 자체를 작성하는 것이 이제 다른 코스모스 생태계에서는 다른 체인 자체를 동작하는 컨트랙트를 생성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IBC, 그러니까 코스모스는 IB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죠, IBC가. 근데 이제 뭐 코즈마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 블록체인 컨트랙트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체인의 코드가 다른 체인에서의 트랜지션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찾아보시면 뭐 액터 모델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액터 모델을 가지고 이제 뭐 IBC에 사용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어쨌건 이제 IBC에 있는 블록체인 간에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즈마즘 자체는 대부분의 코드에 옵트인을 할 수 있어서 이게 어떤 프레임워크라기보다 좀 약간 라이브러리를 좀 지향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언어에서 결국엔 코즈마즘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목표일 거고, 뭐 코스모스 SDK가 아니라 뭐 다른 프레임워크도 인베디드 되는 것도 목표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즈마즘 V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스트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은 와즘 VM 같은 경우에는 뭐 고언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각설하고 좀 더 코드 자체에 대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컨트랙트 이 코드는요, 이 My First Contract는요, 이게 뭐냐면 코즈마즘의 컨트랙트를 작성하는 그 인터와즘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터와즘 팀이 이제 코즈마즘의 스타터 팩이라는 게 있는데, 코즈마즘 스타터 팩을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카운터 이그젬플이 하나 떨어집니다. 일단 카운터 이그젬플이 뭐냐,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카운터 이그젬플을 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 솔리디티 파일,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한 요구사항, 오늘 우리가 볼 거에 대한 동일한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솔리디티 파일 하나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카운터 이거잼플은요, 그 이더리움의 웹 아이디인 그 리믹스 아이디에 기본적으로 이 내장이 되어 있는 그 예시 파일 중 하나인데 이겁니다, 이거. 네. 아주 간단한 그런 코드죠. 이제 컨트랙트가 카운터가 0이라고 이제 선언이 되어 있는 어떤 인티저 값이 있고 유인트 값이 있고, 네,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할 때 그 카운트를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네, 초기화를 시켜주고 인자값으로 이제 아규멘트를 넣어서 내부에 있는 변수를 이제 바꾸는 거죠. 내부에 있는 스토리지 변수를 카운트라는 변수를 이제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어떤 그 블록체인 컨트랙트의 상태를 변경하는 코드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카운트의 값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는 거고 1을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셋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값을 넣으면은 다시 카운트라는 변수를, 내부 변수를 이제 새롭게 이제 할당하는 이제 그런 메소드가 되는 거고, getCount는 어떤 쿼리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지금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한 예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카운트라는 내부 변수를 정수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가 이제 인스턴스화가 되면, 인스턴시에이트가 되면, 이제 카운트에 이제 페이로드에 명시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규멘트 값에 명시한 값을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인크리멘트라는 값이 함수가 있어서 이 메소드를 실행하면 카운트 변수를 플러스 1을 증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컨트랙트를 이제 최초로 배포한 사용자가 이제 컨트랙트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이제 컨트랙트 소유자는 카운터를 이제 페이로드에 명시한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가능해요. 뭐 지금 이 예시 코드에는 이제 별도의 주인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인만 접근할 수 있도록 메소드에 대한 어떤 액세스 권한을 뭐 설정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어요. 이 예시 코드에서는. 근데 좀 이따 보는 이제 코드에는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코드 마전 컨트랙트는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getCount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이제 카운트의 변수 값을 이제 반환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아주 간단한 어떤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CW 템플릿이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터와즘 팀의 레포지토리에 가보시면 그 여기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내용을 좀 참고해서 따라 해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어떤 코즈마즘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이제 카운터 이그젠플이 기본적인 어떤 그 이그젠플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운터 이그젠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엄에 있는 그 컨트랙트 초기화 부분을 뭐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은 이제 이 레포지토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대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너레이트 했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src 폴더를 열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7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7개 파일이 있고, 이제 각각의 파일마다 이제 각각의 파일이 각각의 책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contract라는 파일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tract 파일에 가면은 이렇게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동작시키면서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proper initialization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컴파일링이 쭉 되고, 이건 이제 러스트의 카고라는 커맨드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컴파일링을 하고 있죠. 필요한 어떤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다운을 받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디펜던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proper initialization이라는 테스트 코드가 통과가 됐죠. 그럼 이제 뭔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proper initialization이라는 함수에서는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이름 말 그대로 self-explanatory하게 이제 어떤 필요한 어떤 초기화 작업을 해준다고 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mock dependency with balan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은 유닛 테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주입해주는 값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토큰이라는 어떤 코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토큰이라는 코인이 있고, 이 토큰은 티커를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코인을 이 2개 갖고 있는 어떤 임의의 사용자를 만드는 겁니다. 임의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이 dps라고 하는, deps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컨텍스트 상태를 하나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stantiate message,
라는 걸 통해서 카운트를 한번 17로 한번 초기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이것들을 양 보시면은 만약에 뭐 러스트 문법에 조금 이렇게 아시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시긴 할 텐데, 만약에 러스트를 좀 처음 보신다고 하면은 그냥 간단한 어떤 러스트 덕스 같은 걸 보시면 또 막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문맥을 하나 만들었고, 이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토큰이라는 코인을 두 개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용자라는 명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컨트랙트 카운트를 초기화를 할 건데, 뭔가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라는 것에 내가 이제 카운트를 17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 인포라는 어떤 가상의 어떤 토큰을 송금을 하는 어떤 페이로드 정보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이제 이 페이로드 정보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의 sen더가 있어요. 근데 이 sen더가 이제 earth라는 이제 가상의 코인이 있다고 해봐요. 가상의 코인을 이제 1000개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초기화할 때 이 메시지, 뭔가 그 카운트를 17이라고 초기화하는 뭔가 초기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거기에 이제 인포라는 녀석이 이제 뭐 크리에이터라는 사람이 이제 earth라는 1000코인을 보내면서 그 페이로드 메시지에 17이라고 카운트를 초기화하라 라는 메시지를 이제 같이 넣어서 컨트랙트를 인스턴시에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트랙트 RS에서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실행시켜서 새로운 컨트랙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 생성해서 이제 뭔가 반환값이 있을 텐데, 그 반환값이 이제 0이라고 이제 쿼리 메시지 라는 게 있고, 이 쿼리 메시지에서 뭔가 get count라는 어떤 요청을 보내는 어떤 쿼리용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쿼리를 보냈고요. 쿼리를 보냈을 때 그 어떤 밸류 값이 나올 텐데, 이 밸류 값을 추출을 해서 이게 17이라고 그 초기화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어서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은 이제 뭔가 많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랙트가 어떻게 초기화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컨트랙트에 대해 초기화는 어떤 그 코즈마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 장표를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하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컴파일한 이제 바이트 코드를 이제 블록체인상에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가 뭔가 코드를 짜고 뭐 솔리티로 짜든 뭐 뭘로 짜든 이제 코드가 나오겠죠? 그럼 그 휴먼 리더블한 코드를 이제 머신 리더블한 바이트 코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바이트 코드로 이제 그 컴파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상에 이제 올리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올려진 이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트랙트라는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인스턴스화한다. 그래서 인스턴시에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컨트랙트, 이 인스턴스된 하나의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컨트랙트를 뭐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뭔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을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짜고, 그 다음에 이 객체를 이제 어떤 U라는 생성자로 이제 뭔가 실행을 해서 또 새로운 이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인스턴스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메인 함수에서 이 인스턴스를 활용해가지고 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저도 비슷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을 생각해보면은, 이더리움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ERC20을 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ERC20을 계속 컴파일해서 계속 업로드를 해야 돼요. 어떤 말이냐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업로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새로운 컨트랙트 인스턴스화라는 건 동일한 과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컨트랙트는 다 싱글턴한 어떤 오브젝트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컨트랙트는 각각의 바이트 코드만 갖고 있고, 서로에 대한 바이트 코드는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ERC20을 가지고 새로운 토큰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또 ERC20 가지고 또 새로운 토큰을 만들겠대요. 그럼 ERC20에 대한 바이트 코드는 각각의 컨트랙트에 각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공간 낭비가 되는 거죠. 재사용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이더리움에서의 특징인데, 이제 코즈마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하는 어떤 바이트 코드를 업로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새로운 컨트랙트를 이제 그 바이트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인스턴스화를 하는 거랑은 이제 과정이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다른 컨트랙트가 이제 하나의 바이트 코드를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즈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를 이제 인스턴스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업로드된 바이트 코드의 아이디를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라는 어떤 설정 값을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그걸 이제 제이슨 형태의 인자로 던져서 이제 새로운 컨트랙트 생성을 하고 이제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코즈마즈에서 컨트랙트를 작성한다는 거는 어떤 인스턴시에이트를 하는 거랑 뭐 엑세큐션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쿼리 함수를 구현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엑세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랙트의 내부 상태를 바꾸는 어떤 트랜잭션을 하는 어떤 핸들링하는 메소드고, 그다음에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컨트랙트 내부 상태에 있는 변수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쿼리를 던지는데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핸들링합니다 이제 이런 정서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당연하겠지만 이제 상태를 바꾸는 어떤 엑세큐트라는 함수 자체는 뭐 별도의 가스피에 당연히 지불해야 되고, 단순히 그냥 어떤 쿼리를 날린다, 상태를 조회한다는 어떤 리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피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의 어떤 초기화 과정을 보았을 때 일단 먼저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부 상태 값을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그 메시지.rs, 그러니까 메시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들만 갖고 있는 파일이 하나 있는 거고, 이 파일에는 먼저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라는 것들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를 보면은 개발자가 컨트랙트를 아마 초기화를 시도할 때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를 던지면은 이제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제 뭔가 컨트랙트를 새로 이제 인스턴스화를 해주는구나.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로 이제 개발자가 컨트랙트 초기화를 이제 시도를 하면은 그 와즘D, 코즈마즈의 구현체인데요. 이 와즘D에 메시지 인스턴시에이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전달이 되고 이 해당 메시지에 있는 어떤 구조체 내부에 있는 어떤 초기 값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이걸 활용하는 거죠. 이걸 활용해가지고 컨트랙트의 상태를 초기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바이트 코드가 있는데 하나의 바이트 코드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상태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단순히 싱글톤 객체만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클래스 파일을 이렇게 공유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인스턴스라는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함수는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가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카운트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와 보죠.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가 호출이 되면은 자동으로 뭐가 호출되냐면 인스턴시에이트라는 초기화 함수가 이게 실행이 돼요. 여기 보면은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 함수를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하죠. 그래서 뭐 인스턴시에이트라는 함수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초기화하는 함수가 받아내는 파라미터가 이게 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이 depth mute라는 그 아규멘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규멘트는 뭐냐면요. 어떤 컨텍스트, 다른 언어에서 컨텍스트랑 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epth mute를 통해 가지고 이게 다른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는 어떤 API, 여기서 API라고 하는 거는 그 코즈마즈 모듈 밖에서 정의된 어떤 시스템 함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컨트랙트 주소를 변환하는 뭐 address canalize 함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cryptographic helper function들이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럭이랑 그 다음에 컨트랙트와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블럭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트, 뭐 체인 아이디 뭐 이런 정보들이 명시가 돼 있을 거고, 컨트랙트 인포 같은 경우에는 뭐 컨트랙트 주소 같은 것이 좀 담겨져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메시지 인포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 인포는 그 샌더의 주소, 그 다음에 샌더가 이제 컨트랙트를 이제 초기화 요청을 했을 때 이제 함께 보낸 뭐 네이티브 토큰이 몇 개냐, 뭐 이런 것들, 네이티브 코인이 몇 개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아까 우리가 같이 봤던 인스턴시에이트 메시지 카운트가 뭐 몇으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는 그 리절트를 반환하는데, 리절트는 리스폰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리스폰스를 주거나 만약에 정상 처리가 안 됐으면 컨트랙트에 대한 에러를 뿜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컨트랙트의 어떤 스토리지 스키마를 결정짓는 스테이트 구조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라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뭐 같이 쓰이는 어떤 스토리지 같은 개념인데요. 그 영구히 저장되는 어떤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지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 스키마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스키마가 바로 이 스테이트 구조체를 가면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스테이트 구조체를 보면은 이 스테이트 구조체 스트럭트죠. 이 스트럭트를 보면은 일단 먼저 카운트가 있어요. 카운트. 우리가 이제 카운트 저장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카운트가 인티저 32바이트로 이제 저장이 돼야겠죠. 32비트 인티저 타입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그 다음에는 오너가 있는데, 이 오너는 이제 컨트랙트의 어떤 주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랙트를 만든 어떤 소유자의 주소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임포트가 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뭐 일단은 뭐 세레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어떤 바이트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바이너리 형태로 표현이 되는 데이터를 통신할 때 쓰이는 어떤 그 바이트 값들을 이제 직렬화를 하거나 시리얼라이즈를 하거나 역직렬을 하거나 뭐 디시리얼라이즈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바이너리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데이터 타입들을 이제 투스트링으로 뭐 이제 메소드를 수행해가지고 인간 휴먼 리더블하게 바꾼다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오브젝트를 뭐 이제 JSON.string 파일 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코즈마즘의 어떤 스탠다드한 라이브러리들, 코즈마즘에서 사용하는 어떤 자료 구조들 타입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를 우리가 정의한 스토리지의 상태 스키마를 그 대문자 state라는 어떤 값으로 우리가 이제 엑스포트를 할 건데, 그 엑스포트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라는 값에 이제 우리가 상태 구조체를 담아서 랩핑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일 원소를 또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뭐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맵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맵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그 키밸류 룩업을 이제 허용하는 어떤 비트리 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나중에 한번 이거 더 볼 수 있을 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아이템은 이 CW 스토리지 플러스, 그러니까 코즈마즘에서 지원하는 이제 자료 구조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글로벌 뭐 컴파일 타임을 뭐 컨스턴트를 정의하는 게 뭐 가능하게 해서 뭐 가스 사용량을 줄인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단일 원소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미디엄에 가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state라는 그 함수,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이제 코드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랙트 생성할 때 초기화할 스테이트 인스턴스, 그러니까 상태 인스턴스를 이제 스테이트라는 대문자 객체로 이제 우리가 저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et contract 버전을 보면 이제 이 코즈마즘 같은 경우에는 upgradable contract, 그러니까 컨트랙트가 업그레이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몇 버전이냐라는 걸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컨트랙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고 패키지에서 이제 EMB 파일로 이렇게 주입을 시켜주는 것도 볼 수 있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태 구조체를 어떤 감싸고 있던 어떤 프록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정했던 스테이트 구조체 형태를 이제 컨트랙트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컨트랙트의 값을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스턴시에이트를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저장을 했죠. 저장한 거를 가지고 이제 리스폰스를 날릴 거예요. 이제 반환 값이 있어야겠죠. 리턴할 리스폰스 객체를 구현해야 되는데, 일단 리스폰스 객체는 먼저 비어있는 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add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애트리뷰트를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환 값을 추가로 명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실행했던 메소드의 이름이랑, 그 다음에 오너, 컨트랙트 보호자의 주소, 그 다음에 지금 메시지 카운터 정수값이 몇이냐, 이거를 이렇게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인크리멘트를 해볼 겁니다. 인크리멘트라고 하는 거는 카운트 값에 플러스를 해본다는 거예요. 네, 보면은 이제 통과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구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다룰 거는 컨트랙트 함수를 실행하는 과정인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초기화 함수를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 객체를 보내오면 이제 컨트랙트가 이제 어떤 함수를 실행할지를 우리가 이제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제 두 개의 엑스큐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크리멘트 실행이랑 그다음 하나는 이제 리셋 실행, 총 두 가지 실행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그 컨트랙트를 해서 뭐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혹은 이제 기능 요구사항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엑스큐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시를 직접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명시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execute 메시지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이 메시지 또 말했어요. 가보면은 execute 메시지가 이제 이넘 타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실행을 해서 그 블록체인에 있는 컨트랙트 상태 값을 바꿀 수 있는 함수의 실행들을 우리가 이제 명시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가 있죠? 인크리멘트랑 뭐가 있죠? 리셋이 있어요. 네. 이 execute 메시지를 받으면 그 컨트랙트에서 execute를 이제 실행하게 될 겁니다. execute를 보면요, 아규멘트들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데, 보면 이 매치라는 그 어떤 스위치문과 좀 비슷한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걸 보고, 역시 있는데, 이 메시지 값을 보고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분기 처리를 해줄 것이냐, 뭐 인크리먼트 시켜줄 거냐, 아니면 리셋을 시켜줄 거니 라고 이제 분기 처리를 해주는 어떤 역할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xecute 메시지가 이제 인크리먼트일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테스트를 한 것들을 보면 뭐죠? 테스트한 것들 아마 보시게 되면은 execute 한 메시지에 increment라는 걸 넣어서 그 메시지를 이제 실행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의 정서는 이 execute 메시지가 increment면은 이제 try increment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해주도록 이 execute 함수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try increment라는 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약간 뭐 컨트롤러, 그러니까 외부로 치면 약간 컨트롤러의 느낌이 조금 있죠. 하여간 try increment라는 그 함수를 한번 가볼 건데요. 이 try increment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냥 코드를 한번 보면은 state count를 플러스 1을 해서 OK 사인을 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execute, 그러니까 increment 메시지가 increment일 때, execute 메시지가 increment일 때 실행되는 try increment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이할 점은 그 try increment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로 그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뮤터블한 그 참조를 잡아내는 그 depth mute라는 값을 소유권을 넘겨서 아큐멘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depth mute가 그 contract storage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뮤터블한 참조를 갖고 있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태를 변경할 수 있는 참조를 지금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에 코드를 보면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뎁스를 활용해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요. 그쵸? 이 스토리지에 접근을 하고, 이 스토리지에서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라는 어떤 아이템 객체에, 우리 아까 저장했던 그 단일 원소를 저장하는 그 아이템 객체에 이제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 구조체가 맵핑이 되어 있는 스테이트란 그 대문자 객체에 접근을 해서 이제 해당 뎁스에 있는 스테이트 불러와서 이제 상태 구조체를 불러와서 새로운 상태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 OK 사인을 리턴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값은 이제 어떤 state.update라고 이 그 뭔가 스태틱한 이게 메소드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상태 구조체를 이제 뎁스 스토리지에서 꺼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이제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state라는 이 대문자 녀석은 이제 내부적으로 스토리지에 접근을 해서 이제 상태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스테이트 구조체로, 상태 구조체로 이제 매핑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만약에 스토리지에 저장된 아이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에러를 반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라는 것도 이게 살펴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어떤 그 클로저를 받아서 이제 그 클로저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딩을 하고, 클로저로 받은 스페시픽한 액션을 퍼폼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그 스토어, 그 레저트를 스토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보면은 클로저를 준비를 해주면은 단 한 번만 그 클로저를 실행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N once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그 클로저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클로저를 이제 메모리에서 제거한다라고 이제 덕스에서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로저 내부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받아내는 기체가 있으면은 단 한 번만 클로저가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고, 두 번 이상 실행하려고 하면은 컴파일러가 이제 에러를 뿜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스트에 대한 어떤 클로저의 이해, 깊이 있는 이해도 한번 또 공부해보면 좋은 어떤 주제가 될 거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OK로 이제 리턴을 시켜주는데 OK로 리턴을 시켜줄 때 try increment라는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리셋을 볼게요. 리셋도 한번 테스트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제 0.05초 만에 테스트가 통과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전체 실행도 돼요. 네, 전체 실행도 되죠. 그래서 아무튼 리셋이라는 걸 좀 보면은 리셋도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데 보면 그냥 execute 메시지 리셋이 있죠. 네, 리셋이 있는데 보면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이 response, execute 함수를 실행을 해서 나오는 그 response에 대해서 분기 처리를 해주는 매치문을 통해서 분기 처리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RES, 그러니까 그 execute 메시지, reset이라는 execute를 실행을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오류가 이런 오류가 있으면 우리가 명시한 오류가 있으면은 패닉이라고 해서 그 컴파일러 보고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제 강제로 종료하라 라고 이제 오류 메시지를 뜨면서 강제로 종료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unauthorized라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랙트를 처음 생성한 사람, 그러니까 컨트랙트의 주인이죠. 컨트랙트 주인만 리셋을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요구사항을 구현한 어떤 그런 코드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이제 unauthorized라고 하는 거는 컨트랙트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리셋 함수를 실행을 execute 메시지 리셋을 넣어서 컨트랙트에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must return unauthorized error,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리셋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떤 오류를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제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인 어떤 경우들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이 136줄 위에서는 그 이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실행하는 거고 리셋 함수를요. 아래는 리셋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사람의 주체가 creator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는 이제 어떤 unauthorized info라고 하는 어떤 그냥 임의의, 그냥 creator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사람이 그냥 실행하는 것들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creator가 이제 실행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uth info가 실행하냐 아니면 unauth info가 실행하냐, 이 차이라는 거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여간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그 message.r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essage.rs를 보면은 아까와 똑같이 이제 reset이라는 값이 execute 메시지 안에 이덤 타입으로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 컨트랙트 에러라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에러라는 커스텀 에러를 우리가 이제 구현해줄 수가 있다는 건데, 커스텀 에러 같은 경우에는 error.rs라는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error.rs는 이제 여러 가지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unauthorized라는 그 커스텀 에러 함수가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error.rs에다가 이렇게 에러형 구조체를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다가는 어떠한 에러인지를 그 매크로에 담아서 이제 반환을 해주면, 선언을 해주면 unauthorized라는 에러가 이제 커스텀 에러 메시지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하여간 리셋의 execute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리셋을 받으면 execute 함수에서 try reset이라는 걸로 가죠. 그래서 try reset을 가면은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increment랑 똑같은데, 이게 보면은 그 실행하는 어떤 컨트랙트 실행하는 그 주체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로직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컨트랙트 소유자만이 카운트를 초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보낸 샌더는 컨트랙트 소유자의 주소인 스테이트 오너와 만약에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와 같이 컨트랙트 에러라는 거를 이제 반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컨트랙트 에러는 우리가 이제 그 반환값의 리절트 안에다가 컨트랙트 에러도 반환할 수 있다라고 좀 제너럴 타입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랙트 에러라는 타입을 이제 반환값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은 똑같이 OK를 이제 뭐 리셋 메소드를 실행했다라는 이제 add attribute를 해가지고 이제 OK 리스폰스를 이제 반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트랙트를 엑스큐션해서 상태 값을 바꾸는 어떤 형태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컨트랙트 변수를 쿼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봤듯이 execute 메시지는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 있는 거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쿼리 메시지는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스토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단순히 컨트랙트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별도의 가스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간 안에서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쿼리의 종류랑 그다음에 리스폰스의 구조체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message.rs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message.rs는 쿼리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getCount라는 그 메시지를 사용자가 이제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정서로 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면 컨트랙트는 이제 프론트엔드에 요청한 그 페이로드를 이제 파싱을 해서 이제 getCount가 있는지를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쿼리 메시지에 이제 getCount라는 값이 있느냐, 그런 값으로 실행했느냐 이걸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getCount가 있으면 이제 해당 메시지를 파싱을 해서 이제 쿼리 메시지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세레데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 스네이크 케이스를 가정해서 쓰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그 쿼리 메시지를 보면은 그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스네이크 케이스가 이제 디폴트인데 그 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바처럼 이제 카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세레데에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선언이 돼 있으면은 지금 여기는 그 마치 카멜 케이스처럼 돼가지고 getCount를 카멜 케이스처럼 보낼 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 안 되고 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카멜 케이스면 실질적으로 그 프론트에서 보낼 때는 스네이크 케이스로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스네이크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를 카멜 케이스로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 언어의 표준에 맞춰서 코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카운트 리스폰스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카운트 리스폰스라는 게 있거든요. 카운트 리스폰스라는 건 뭐냐면요, 각각의 쿼리에 대한 리스폰스를 쿼리를 했을 때 그 반환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반환값 선언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이 카운트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인티저 32바이트라는 정수 타입으로 선언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쿼리 기능을 구현하는 이 코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여기 쿼리 있죠, 쿼리를 보고 이 쿼리에 대한 결과값이 count response로 나왔구나. 어떻게 나왔죠? res라는 값을 바이너리에서 언래핑을 해보면 뭔가 count response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쿼리 함수를 이렇게 보러 가봐야 할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쿼리 함수 같은 경우에는 쿼리 메시지에서 이제 getCount라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이제 쿼리 카운트를 실행 책임을 이제 위임을 해요. 위임하죠? 네. 그럼 이제 쿼리 카운트를 보는 건데 이 쿼리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카운트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스테이트에서 로드를 합니다. 이 depth storage라는 값을 넣으면 이제 로드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뭔가 deserialized를 해서 그 기본 키를 그러니까 이제 키를 받고 이 키를 받은 스토리지 키를 가지고 이제 어떤 밸류를 deserialize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스테이트 객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상태 주조체를 가져오는 거고, 만약에 상태 구조체가 없다면 이제 오류를 이제 뿜어내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deserialize를 해서 count response에 집어넣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depth 뮤트랑 depth의 차이예요. 아까 우리 execute를 했을 때는 depth 뮤트를 넣었고요, 쿼리를 했을 때는 depth를 넣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쿼리 함수의 파라미터에 명시된 데이터 타입인 depth는 우리가 아까 이제 execute 메시지에서 봤던 depth 뮤트와는 달리 이뮤터블한 컨텍스트를 공유하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요거의 차이는 이제 그 솔리디티를 보시면은 이제 읽기랑 쓰기가 동시에 가능한 로우 레벨의 콜이라는 코드가 있잖아요. 이거랑 읽기 기능만 가능한 스태틱 콜에 대한 차이, 좀 그거의 차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1편으로 이제 컨트랙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걸 한번 배포를 해보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